달포리 포구의 새벽은 늘 비릿한 해조음으로 시작된다. 낡은 고속버스가 기름 냄새 섞인 매연을 쿨럭이며 정류장에 멈춰 섰을 때 차가운 소금 바람이 가장 먼저 만수의 뺨을 후려쳤다. 15년 만이었다. 한때 이 마을에서 서울 놈소리를 들으며 번듯한 양복에 광이 나는 구두를 신고 내려왔던 만수는 이제 먼지가 찌든 등산, 배낭 하나를 짊어진 채 절룩이는 다리로 고향 땅을 밟았다. 그의 귀향은 도망이었다. 서울에서의 사업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믿었던 동업자는 만수의 인감도장을 챙겨 밤눈을 속여 달아났다. 남은 것은 독촉 전화의 날카로운 벨소리와 스트레스로 마비가 온 왼쪽 다리, 그리고 이혼 서류 위에 떨어진 마른 눈물뿐이었다. 그는 마치 패배한 늙은 짐승처럼 세상의 눈을 피해 가장 구석진 이곳, 기억 속에만 존재하던 달포리로 기어들어왔다. 마을 어귀, 부모님이 남겨주신 함석집은 세월의 무게에 눌려 처마 끝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 마당에는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들이 주인을 반기듯 옷자락에 달라붙어 떨어질 줄 몰랐다. 주머니 속에서 꺼낸 녹슨 열쇠가 자물쇠 안에서 뻑뻑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는 마치 고향을 등졌던 만수의 지난 날을 꾸짖는 소리 같았다. 누구여? 거기 도둑놈인가? 투박하고 쉰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만수가 흠칫 놀라 돌아보니 옆집에 살던 옥자 할망이 굽은 허리를 펴며 서 있었다. 예전엔 시장통에서 억척스럽게 장사를 하며 자식들을 대학 보냈던 그녀는 이제 동네 구멍가게를 지키며 살아남은 달포리의 산증인이었다. 저 만수입니다. 옥자 아지매. 만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때 잘 나간답시고 아지매가 건네던 귤 상자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서울선 이런 거 안 먹어요라며 지나쳤던 오만한 기억이 발끝에서부터 차올랐다. 옥자 할망은 돋보기 너머로 만수를 한참이나 뜯어보았다. 만수의 구겨진 외투,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부자연스럽게 끌리는 왼쪽 다리. 할망은 그가 겪었을 풍파를 굳이 묻지 않아도 다 안다는 듯 천천히 다가왔다. 만수, 그 서울서 사장님 됐다던 만수냐? 아즘에 제가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왔습니다. 못나긴 뭐가 못나. 무거운 짐 내려놓느라 애썼다. 그만 자책하고 산 놈은 일단 기운부터 차려야지. 할망은 더 묻지 않았다. 실패의 냄새는 바닷바람에 섞인 짠기처럼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만수의 손을 가만히 잡더니 자신의 가게 안쪽 방으로 그를 이끌었다. 낡은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미역국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어서 앉아라. 따뜻할 때 먹어야 속이 풀리는 법이야. 만수는 삐걱거리는 문지방 앞에 서서 차마 발을 들이지 못했다. 할망은 직접 수저를 챙겨 만수의 손에 쥐어주었다. 투박한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갑게 식어있던 만수의 심장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아짐에 저는 알아, 다 알아. 너만 힘든 거 아니고 너만 넘어진 거 아니야. 먹어라. 먹어야 일어날 힘이라도 생기지. 만수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앉아 밥을 떴다. 멸치 육수 냄새가 진하게 배어있는 미역국이 까칠한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눈물인지 짠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밥 아래 섞였다. 화려했던 서울의 네온사인 밑에서 먹던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그의 위장을 더 아프게, 그러나 포근하게 쥐어짰다.
그것은 살아라라고 어깨를 다독여주는 달포리의 첫 번째 포용이었다. 다음 날부터 만수는 마당에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마비된 다리를 끌며 낫지를 할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풀을 뽑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썩어가는 패배감을 도려내는 기분이었다. 풀숲 사이에서는 어머니가 쓰시던 깨진 사발 조각이 나왔고 아버지가 쓰시던 녹슨 호미머리가 발견되었다. 그것들을 만질 때마다 만수는 자기가 버리고 간 것들이 얼마나 단단하고 귀한 것들이었는지 깨달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만수의 집 담벼락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다. 누구는 밭에서 갓 딴 상추를 쏘쿠리에 담아두고 갔고 누구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작업복 한 벌을 건네주었다. 그들은 만수에게 어쩌다 망했냐고 묻지 않았다. 대신 저 집 보일러가 나갔을 텐데 대문 돌적이가 사갔네라며 만수가 해야 할 일들을 슬쩍 일러주었다. 그것은 무관심한 척하면서도 서로의 숨구멍을 지켜주는 이곳만의 방식이었다. 어느 오후 마을 방파제 끝에서 만수는 홀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수평선 너머로 지는 노을은 마치 불타는 눈물처럼 붉었다. 그때 우체부 상구가 오토바이를 세우며 곁으로 다가왔다. 상구는 만수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만수야, 고생 많다. 어제 내 집 마당 풀 벤 거 봤다. 집이 이제 좀 사람 사는 집 같더만. 상구야.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여긴 너무 좁고 난 너무 늙어버린 것 같아. 내 다리꼴을 봐라. 이게 다시 뛸 수 있겠냐? 상구는 가방에서 시원한 캔커피 하나를 따서 건네며 무심히 바다를 가리켰다. 야, 저 바다 봐라. 밀물이 들어오면 썰물이 나가는 법이지. 너는 지금 잠깐 물 빠진 갯벌에 서 있는 거여. 갯벌이 드러나야 조개도 잡고 낙지도 잡는 법이지. 맨날 물만 차 있으면 속은 썩는다. 여기 사람들 다 그렇게 버틴 거여. 옥자 아짐에도 영감 죽고 자식놈 사고 쳤을 때 저 갯벌에서 낙지 파서 일어난 사람이야. 너라고 못할 거 있냐? 만수는 처음으로 바다를 풍경이 아닌 살터로 보았다. 거칠고 사나운 파도가 바위를 치지만 바위는 깎일지언정 사라지지 않았다. 만수는 돌아오는 길에 마을 공터에 버려진 낡은 목재들을 주워 모았다. 수성공 명숙 씨에게 빌린 망치와 못을 챙겨들었다. 자신의 집 삐걱거리던 대문부터 고치기 시작했다. 망치질 한 번에 오만함이 깎여나갔고 못질 한 번에 자책감이 박혔다. 대문이 똑바로 세워지던 날 만수는 마당 구석에 이름모를 들꽃 씨앗을 심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죽어있던 땅에 자신의 손으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싶었다. 흙을 만지는 손톱 밑에 검은 때가 끼고 굳은 살이 박였지만 서울에서 서류 뭉치를 만질 때보다 마음은 훨씬 견고했다. 인생은 한판의 화려한 도박이 아니었다. 매일 조금씩 흙을 고르고 이웃이 건넨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고마워하며 내일 뜰 해를 기다리는 끈질긴 행진이었다. 만수는 처음으로 성공이 아닌 생존의 경건함을 깨달았다. 달포리의 소금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대지의 숨결이자 그를 용서하는 고향의 품이었다. 그래, 죽으라는 법은 없다. 살아내자. 살아내서 이 바다처럼 푸르게 웃어보자. 만수는 새로 고친 대문을 걸어 잠그며 낮게 은조렸다. 달포리에서의 첫 번째 계절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정직한 시작이었다.
달포리 언덕 끝 바다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하얀 집의 2층 작업실은 영희의 전부였다. 하지만 요즘 그곳엔 짙은 안개가 자주 찾아왔다. 기상청의 예보와는 상관없는 영희의 눈 안쪽에서 시작된 안개였다. 망막 색소 변성증입니다.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귓가를 때리던 날 영희는 처음으로 바다가 무서웠다. 평생을 캠퍼스 위에 옮겨 담았던 저 푸른 물결이 언젠가 암흑 속으로 영영 잠겨버릴 거라는 공포.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다. 손끝에 닿는 붓털의 감촉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닻이었다. 영희는 달포리에서 나고 자란 해녀였다. 낮에는 차가운 바다에 몸을 던져 전복과 소라를 닦고 밤에는 등유 램프 아래서 그 바다의 빛깔을 캔버스에 옮겼다. 마을 사람들은 물질에서 돈이나 벌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저러냐며 혀를 찼지만 영희에게 그림은 숨소리 같은 것이었다. 수면 위로 올라와 내뱉는 첫 숨처럼 그림을 그려야만 막혔던 가슴이 뚫렸다. 그런 그녀에게 빛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형 선고와 같았다. 최근 들어 영희의 그림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섬세했던 묘사는 사라지고 굵고 거친 필치와 강렬한 원색만이 캔버스를 채웠다. 보이지 않기 시작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그녀는 기억 속의 색채를 쥐어짰다. 영희야, 너 또 불도 안 켜고 뭐하냐? 아래층에서 옥자 할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망은 요즘 부쩍 기운이 없는 영희가 걱정되어 툭하면 반찬 그릇을 들고 올라왔다. 방 안으로 들어온 할망은 불 꺼진 작업실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있는 영희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아지매, 나 이제 바다가 안 보여요. 파도 소리는 이렇게 크게 들리는데 색깔이 내가 사랑했던 그 푸른색이 자꾸만 검게 타버려요. 영희의 목소리는 파도에 씻긴 조약돌처럼 버석거렸다. 옥자 할망은 영희의 곁에 앉아 거친 손으로 그녀의 야윈 어깨를 감싸 안았다. 눈으로만 보는 게 바다냐? 너 50해 넘게 그 바닷속에서 살았잖아. 내 살같이 기억하는 물살이 있고 코끝이 기억하는 비린내가 있고 내 귀가 기억하는 숨비 소리가 있는데 그게 다 그림이지 뭐 별거 있냐? 보여야 그리죠. 선이 어디로 가는지 물감이 어디로 번지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럼 안 보고 그려봐라. 내 마음속에 있는 바다를 그냥 손 가는 대로 휘저어보란 말이야. 정 안 되면 내가 내 눈이 되어줄게. 빨간색은 여기 있고 파란색은 저기 있다고 말해주면 되잖냐. 할망은 영희의 손을 끌어 캠퍼스 앞에 앉혔다. 그리고 영희의 손바닥 위에 물감을 듬뿍 짰다. 차갑고 끈적한 유채 물감의 촉감이 손바닥 전체로 퍼져나갔다. 자,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던 쪽빛 바다다. 그려봐라. 영희는 눈을 감았다. 시각을 차단하자 오히려 다른 감각들이 날카롭게 살아났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눅눅한 바람, 멀리서 들려오는 만수의 망치질 소리, 그리고 곁에서 느껴지는 옥자 할망의 따스한 체온. 영희는 붓을 버리고 손가락을 캠퍼스 위에 올렸다. 붓이라는 도구조차 거추장스러웠다.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물감을 이겨 바르기 시작했다. 거친 천의 질감이 손끝을 자극했다. 그녀는 기억 속의 바다를 소환했다. 18살 처음 물질을 시작했을 때 마주했던 찬란한 아침 윤세. 30살 아이를 잃고 홀로 바다에 들어가 토해냈던 통곡의 심해.
50살 이제는 저물어가는 인생의 황혼을 닮은 보랏빛 파도. 영희의 손동작은 점차 대담해졌다. 캠퍼스 위에 덧칠해지는 것은 물감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이었다. 옥자 할망은 곁에서 조용히 물감을 짜주며 영희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어느 순간 영희의 손끝에서 거친 파도가 일어났고 그 파도 위로 보이지 않는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작업이 끝났을 때 영희의 손은 온통 물감 범벅이었고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캔버스를 더듬었다. 울퉁불퉁하게 솟아오른 물감의 결이 마치 바다의 등등한 근육처럼 느껴졌다. 영희야, 기가 막히다. 이 그림에선 진짜 바다 냄새가 난다. 할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영희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캔버스를 응시했다. 여전히 안개뿐이었지만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한 푸른빛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며칠 뒤 마을버스 기사 덕수가 영희의 집을 찾았다. 그는 마을 잔치에 쓸 벽보를 부탁하러 왔다가 영희의 그림을 보고 한참을 서 있었다. 영애 씨, 이 그림 우리 마을 사람들 다 같이 보면 안 될까요? 보고 있으면 왠지 자꾸 눈물이 나는데 마지막엔 힘이 나네요. 그래, 이게 우리 인생이지 싶어서요. 영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시력은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넓은 바다를 이제야 발견한 기분이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화인처럼 박혀있는 법이었다. 영희는 다시 캠퍼스 앞에 섰다. 이번엔 옥자 할망뿐만 아니라 집배원 상구도 수선공 명숙 씨도 그녀의 물감 상자를 함께 정리해 주기로 했다. 달포리 사람들 모두가 그녀의 눈이 되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어둠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그 어둠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수많은 손길이 곁에 있기 때문이었다. 영희는 다시 손가락에 물감을 묻혔다. 보이지 않아도 그릴 수 있는, 아니, 보이지 않기에. 비로소 그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희망찬 바다가 그녀의 손끝에서 다시금 출렁이기 시작했다. 인생은 때로 빛을 앗아가기도 하지만 대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단단한 마음을 선물한다. 영희는 그 마음을 믿기로 했다. 달포리의 바다는 오늘도 푸르게 살아있었고 그녀의 캠퍼스 위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을 희망으로 남을 것이었다. 지숙의 손은 늘 젖어 있었다. 30년 전 달포리로 시집 온 날부터 그녀의 손등에서 물기가 마른 적은 단 하루도 없었다. 새벽 4시 30분 가스레인지에 푸른 불꽃을 켜는 것으로 시작되는 그녀의 일과는 깐깐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 옥자 할망의 입맛을 맞추는 고행이었다. 저염식 미역국, 남편의 숙취를 달래줄 북어찜 그리고 자식들의 도시락까지. 지숙의 손톱 밑에는 늘 마늘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문신처럼 박혀 있었다. 사건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아침 옥자 할망이 밥상 머리에서 숟가락을 놓으며 툭 내뱉었다. 국이 짜다. 너 나 빨리 죽으라고 소금 들이부었냐? 평소라면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끓여올게요 라고 했을 지숙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지숙은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니, 국 안 짜요. 어머니 입맛이 변하신 거예요. 이제 인정하세요. 어머니도 늙으셨다는 거. 정적이 흘렀다. 남편은 숟가락을 멈췄고 옥자 할망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감히 며느리가 내뱉은 첫 번째 아니오였다. 하지만 지숙의 반란은 여기서 시작일 뿐이었다. 첫 번째 반란은 부엌 파업이었다. 그날 저녁 지숙은 부엌 불을 켜지 않았다. 퇴근한 남편과 배고픈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았을 때 지숙은 배달 앱으로 주문한 피자 3판을 식탁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어머니, 오늘은 이태리 국수 대신 이태리 빵 드세요. 저 오늘 요가 학원 등록했거든요. 앞으로 화요일, 목요일 저녁은 각자 해결하세요. 남편, 당신도 냉장고 열 줄 알죠? 시어머니의 뒤로 넘어갈 듯한 기함에도 지숙은 생긋 웃으며 요가 매트를 어깨에 맸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스스로에게 선물한 것이다. 두 번째 반란은 자개장의 비밀을 마주한 화해였다. 시어머니의 금기 구역이었던 낡은 자개장을 정리하던 중 지숙은 빛바랜 종이 뭉치를 발견했다. 그것은 옥자 할망이 젊은 시절 남몰래 적어 내려간 일기장이었다. 20살의 과부가 되어 포구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며 살았다. 내 손등에 튄 피가 내 눈물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 지수가,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그런데도 나는 너를 보면 자꾸 내 고생이 생각나 독한 소리가 나간다.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라. 지숙은 그 문장을 읽으며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시어머니의 독설은 사실 스스로의 고단한 삶에 대한 비명이었음을 깨달은 지숙은 그날 밤 시어머니의 발을 손수 씻겨주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독해지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누구댁 말고 그냥 옥자씨, 지숙씨로 살아요. 세 번째 반란은 마을 노래자랑에서의 독립선언이었다. 달포리 마을 잔칫날, 지숙은 평소 입던 무채색 앞치마 대신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무대에 올랐다. 사람들은 지숙이네 며느리 미쳤나봐라며 수군댔지만 지숙은 마이크를 잡고 당당히 소리쳤다. 오늘 부를 노래는 제 인생곡입니다. 제목은 이지숙의 봄. 구성진 가락 속에 30년 시집살이의 한을 녹여내자 객석에 앉아있던 옥자 할망이 슬그머니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노래에 시어머니가 춤을 추는 진풍경. 그것은 달포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란의 완성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숙은 남편에게도 단호하게 선언했다. 당신, 이제 퇴근하고 오면 같이 청소해요. 내 손은 이제 당신 발 닦아주는 손 아니에요. 내 인생 그리는 손이지. 당황하던 남편도 지숙의 단호한 눈빛 앞에 결국 앞치마를 둘렀다. 지숙은 이제 화가 영희의 작업실에 가서 그림도 배우고 부동산 중개인 옥자 씨와 커피를 마시며 마을 너머의 세상을 이야기한다. 그녀가 캠퍼스에 처음 그린 것은 화려한 꽃이 아니었다. 30년 동안 닦아온 낡은 행주였다. 하지만 그 행주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빛나는 흰색으로 채워져 있었다. 인생은 살아볼 만한 것이었다. 나를 잃어버렸다고 절망했던 순간들조차 사실은 더 단단한 나를 빚어내기 위한 담금질이었음을 지숙은 이제 안다. 그녀는 달포리 포구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이지숙, 참 잘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 살 거다. 그녀의 외침이 파도 소리에 섞여 멀리 퍼져나갔다. 며느리 지숙의 반란은 그렇게 달포리 전체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며 한 여자의 찬란한 독립선언문으로 완성되었다. 달포리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유명한 앙숙이 있었다. 선착장에서 배 몫으로 일하는 팔봉과 마을 정미소 주인 두식이었다.
30해 전 경계선 돌담 하나를 두고 시작된 시비는 이제 서로의 집, 개가 짖는 소리만 들어도 삿대질을 해대는 철천지원수가 되었다. 그런 두 집안의 벼락 같은 소식이 떨어진 것은 갯벌의 안개가 유난히 자욱하던 화요일 오후였다. 사진관 주인 영보가 현상소에 다녀오던 길에 보건소 앞 벤치에서 사색이 된 선우와 별이를 본 것이다. 별이의 손에는 파르르 떨리는 임신 테스트기가 쥐어져 있었다. 소식은 바닷바람보다 빠르게 마을을 훑었다. 팔봉은 만들던 배노를 부러뜨렸고 두식은 정미소 셔터를 쾅소리 나게 내린 채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왔다. 이놈의 새끼, 내가 감히 누군지 알고 건드려. 내 딸 인생 망친 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마을 어귀 돌담 아래에서 두 아버지는 멱살을 잡고 나뒹굴었다. 18 선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별이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선우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모범생이었고 별이는 마을 어른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예쁜 딸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죄인이었다. 사건의 정점은 그날 밤 정원사 지섭의 비닐하우스에서 벌어졌다. 마을의 어른들이 중재를 위해 모였다. 가운데 노인 양은 냄비 속 물은 끓어넘치는데 두 아버지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서로를 노려보며 침묵을 지켰다. 자네들 애들 잡으면 속이 시원하겠나? 지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낮에 별이를 제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을 먹이고 온 참이었다. 별이 그 어린 게 무서워서 밥 한 숟갈을 못 넘기고 벌벌 떨더라. 그의 눈을 보니까 무서운 건 임신이 아니라 아빠한테 버림받는 거였어. 두식 씨, 당신 딸 죽일 거야? 두식의 몽둥이 쥔 손목이 미세하게 떨렸다. 팔봉은 고개를 숙인 채 담배만 태웠다. 지숙은 멈추지 않고 팔봉의 앞바닥을 탁 쳤다. 팔봉 씨도 마찬가지야. 선우가 서울 대학 가서 출세하는 게 자네 꿈이었지? 근데 지금 선우는 자기 인생보다 별이랑 그 뱃속 아기를 지키겠다고 내 앞에 무릎 꿇고 있어. 그게 자네가 가르친 책임감 아니었어? 그때 비닐하우스 밖에서 기척이 들렸다. 선우와 별이가 손을 꼭 잡고 들어온 것이다. 선우는 아버지를 향해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아버지, 저 때리셔도 돼요. 근데 저 도망 안 가요. 별이랑 아기, 제가 책임질 수 있게 한 번만 도와주세요. 대학은 나중에 가도 되지만 이 아기는 지금 아니면 못 살리잖아요. 별이도 울먹이며 두식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아빠 미안해. 근데 나 이 아기 심장 소리 들었어. 아빠가 나 처음 태어났을 때 발가락이 10개라고 좋아했다며. 이 아기도 발가락 10개 다 있을 텐데 아빠가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두식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져 정미소 작업복 위로 번졌다. 원수처럼 지낸 30년 세월의 증오가 자식의 그 간절한 고백 한마디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팔봉 역시 부러진 노를 만지작거리며 낮게 은조렸다. 이 못난 놈아. 대학 못 가면 내 꼴 난다고 그렇게 말했거늘. 아버지 꼴이 어때서요? 아버지처럼 튼튼한 배 만들어서 별이 지켜줄 거예요. 이후의 합의는 마을 사람들의 연대로 이어졌다. 부동산 중개인 옥자가 제안했다. 선우는 낮에 공부하고 밤에 내 사무실 알바 시킬게. 별이는 지숙 씨가 태교 도와주고. 아기 낳으면 기저귀랑 분유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보태면 돼. 달포리에 아기 울음소리 끊긴 지가 언젠데
이건 재앙이 아니라 경사야. 수성공 명숙은 벌써 베네쩌 고리를 만들 천을 골라두었다고 거들었고 버스 기사 덕수는 나중에 아기 데리고 보건소 갈 때 버스비는 공짜라며 껄껄 웃었다. 앙숙이던 팔봉과 두식은 그날 새벽 비닐하우스 구석에서 소주병을 기울였다. 두식아 미안하다. 내 자식 놈이 내 귀한 딸을. 됐다. 선우 저놈 고집 보니까 너 닮아서 보통은 아니더라. 우리 딸 고생시키면 내가 내 목공소 불지를 거다. 돌담 아래 비밀은 그렇게 온 마을의 축복으로 거듭났다. 팔봉은 며칠 뒤부터 앙숙의 집 돌담을 허물기 시작했다. 대신 그 자리에 아기 유모차가 지나갈 수 있는 넓고 평평한 길을 닦았다. 18, 너무 일찍 찾아온 인생의 폭풍우 앞에서 아이들은 절망했지만 달포리라는 든든한 방파제가 그들을 감싸 안았다. 인생은 살아볼 만한 것이었다. 가장 깊은 갈등의 골에서도 새로운 생명은 싹을 틔우고 그 생명은 다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적을 부리는 법이니까. 어느덧 해가 뜨는 폭우 너머로 별이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다. 달포리의 돌담은 낮아졌고 사람들의 마음담은 한 뼘 더 높아졌다. 달포리의 아침은 상구가 모는 낡은 오토바이의 탈탈거리는 엔진 소리로 시작된다. 빨간색 도색이 여기저기 벗겨진 오토바이 뒤편에는 우편이라고 적힌 커다란 가방이 늘 빵빵하게 부풀어 있다. 상구는 이 마을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 같은 존재였다. 누가 누구네 집에 돈을 붙였는지, 어느 집 자식이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지 상구의 손끝을 거치지 않는 비밀은 없었다. 상구는 올해로 30년째 집배원 복을 입고 있다. 이제는 눈을 감고도 어느 집 마당에 돌뿌리가 있는지, 어느 집 개가 낯선 이를 보고도 꼬리를 흔드는지 훤히 꿰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상구에게도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가슴속 깊은 곳에 봉인된 우편함이 하나 있었다. 사건은 상구가 퇴직을 불과 반년 앞둔 어느 비오는 오후에 시작되었다. 우체국 창고 구석, 낡은 분류함 뒤편으로 떨어진 빛바랜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한 것이다. 봉투는 습기에 젖어 쭈글쭈글했고 수신인 이름은 글씨가 번져 간신히 알아볼 수 있었다. 달포리 74번지 정화에게. 순간 상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정화. 30년 전 그가 집배원 가방을 처음 맸던 시절 짝사랑했던 달포리 초등학교 여선생님이었다. 당시 상구는 매일 그녀에게 오는 편지를 전해주며 가슴 설레어했고 용기를 내어 쓴 자신의 고백 편지를 차마 전하지 못한 채 가방 구석에 숨겨두었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상구의 것이 아니었다. 30년 전 누군가 그녀에게 보냈어야 하지만 분류 실수로 영영 멈춰버린 운명의 배달물이었다. 상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편지 안에는 누렇게 변한 종이와 함께 마른 꽃잎 한 장이 떨어졌다. 그것은 정화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던 행방불명된 그녀의 첫사랑이 보낸 마지막 청혼 편지였다. 아짐의 정화 선생님, 지금 어디 사는지 알아요? 상구는 옥자 할망의 가게로 달려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옥자 할망은 돋보기 너머로 상구를 보더니 혀를 찼다. 정화? 그 예쁘장하던 선생? 30년 전에 그 사람 기다리다 지쳐서 육지로 떠났잖냐. 지금은 저기 건너편 섬병원에서 봉사하며 산다는 소문만 들었지. 상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 편지가 제때 배달되었다면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변했을까?
자기가 조금만 더 꼼꼼했더라면 혹은 이 편지를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상구는 자신이 30년 동안 배달해온 수만 통의 편지들이 혹시 누군가의 인생을 비껴가진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에 괴로워했다. 다음 날 상구는 연차를 내고 오토바이에 기름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가방 속에 30년 된 편지와 함께 자신이 전하지 못했던 낡은 고백 편지도 나란히 넣었다. 그것은 배달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여정이자 자신의 청춘과 화해하기 위한 마지막 질주였다. 건너편 섬 병원 마당, 백발이 성성해진 정화가 휠체어를 탄 노인을 돌보고 있었다. 상구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오토바이를 세웠다. 30년의 세월은 그녀의 고왔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배달 왔습니다. 상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화는 고개를 들어 상구를 바라보았다. 낡은 집배원 복을 입은 사내를 그녀는 금방 알아보았다. 어머, 상구씨? 아직도 편지를 전하고 계셨네요. 상구는 아무 말 없이 30년 된 편지를 건넸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정화의 손등 위로 오후의 햇살이 부서졌다.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다. 상구는 그녀가 원망하거나 눈물을 흘릴 줄 알았다. 하지만 정화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상구씨, 고마워요. 이 편지가 이제야 온 이유가 있겠죠. 만약 30년 전에 이 편지를 받았다면 저는 사랑을 쫓아 떠났겠지만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을 돌보며 보람있게 살 수 있었어요. 상구 씨는 늦게 온 편지를 전해준 게 아니라 제 과거를 예쁘게 매듭지어 주러 온 거예요. 정화는 상구의 가방 옆에 꽂힌 또 다른 편지 봉투를 가리켰다. 상구의 이름이 적힌 전하지 못한 고백 편지였다. 그 편지도 언젠가 제 주인을 찾아가겠죠? 배달원은 끝까지 책임져야 하잖아요. 돌아오는 길 상구의 오토바이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는 폭우로 돌아와 자신이 쓴 낡은 편지를 바다 위로 던졌다. 편지지는 파도에 젖어 서서히 가라앉았지만 상구의 가슴 속에선 30년 동안 묵혀두었던 체증이 씻겨 내려갔다. 인생은 제때 도착하는 편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다 뒤늦게 도착한 진심이 지나온 모든 시간을 용서하고 다독여주기도 하는 법이다. 상구는 다음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다. 자, 오늘도 배달 갑니다. 상구의 외침이 달포리 바다에 활기차게 울려 퍼졌다. 이제 그의 가방 속에는 남의 사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새로운 희망도 함께 담겨 있었다. 길 위의 집배원 상구에게 인생은 여전히 배달해야 할 아름다운 선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섭의 손은 늘 흙빛이었지만 그 손바닥 아래 숨겨진 것은 자식을 지키지 못한 아비의 죄책감이었다. 10년 전 그 지독했던 여름날, 7살 배기 아들 정우가 폭우 방파제에서 사라졌을 때 지섭은 바다를 향해 절규하는 대신 땅을 파기 시작했다. 정우를 찾으러 바다로 뛰어드는 순남의 치맛자락을 붙잡아 안치고 그는 미친 듯이 마당에 장미를 심었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것 같은 환청을 이기기 위해 삽질을 했고 아들의 차가운 몸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뜨거운 퇴비를 날랐다. 마을 사람들은 자식 잃은 놈이 꽃밭을 가꾼다며 수군댔지만 지섭에게 그 꽃들은 아들의 무덤 위에 올리는 꽃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올 길을 밝히는 등불이었다. 하지만 그가 꽃에 미쳐갈수록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아침마다 정우의 밥그릇을 챙겨놓고 너클 잃은 순남에게 지섭은 매몰차게 소리쳤다. 그만 좀 해. 죽은 놈이 밥을 먹어? 꽃이라도 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그것은 순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신에게 하는 비명이었다. 지섭은 꽃을 피워 생명을 증명하려 했고 순남은 텅 빈 방을 지키며 죽음을 견뎠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강이 흘렀고 누구도 그 강을 건널 다리를 놓지 못했다. 사건은 지섭이 팽나무를 살리러 나간 보름 사이 집안의 그 서슬퍼런 침묵이 폭발하며 터졌다. 돌아온 지섭을 맞이한 것은 정갈하게 비워진 정우의 방과 식탁 위에 놓인 낡은 원의 가위뿐이었다. 그리고 그 곁엔 피눈물로 쓴 듯한 순남의 편지가 있었다. 당신은 꽃 향기에 취해 아들 냄새를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이 집 구석구석에서 정우 살 냄새가 나서 숨을 못 쉬겠어요. 당신이 심은 저 화려한 꽃들이 내 눈엔 정우를 덮어버린 흙더미 같아요. 나 이제 그만 정우 곁으로 가든 정우 없는 곳으로 가든 하려 해요. 당신은 평생 그 가짜 생명들이나 돌보며 사세요. 지섭은 정원 한가운데 주저앉아 흙을 한 움큼 쥐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심은 수천 송이의 꽃들이 일제히 비웃는 것 같았다. 너는 내 자식은 못 살리면서 이름도 모르는 나무 따위나 살리겠다고 설쳤느냐고. 지섭은 미친 사람처럼 마당의 꽃들을 뽑아내기 시작했다. 그토록 공들인 장미를 뿌리째 뽑아 던지고 수국을 짓밟았다. 마당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10년 동안 참아온 오열이 흙바닥을 적셨다. 그 눈물 젖은 흙 사이에서 그는 작년 봄 정우를 생각하며 차마 심지 못하고 묻어두었던 백목련 알뿌리 하나를 발견했다. 지섭은 그 길로 순남이 있다는 육지의 요양병원을 향했다. 그는 다른 꽃은 다 버리고 오직 그 백목련 묘목 하나만 가슴에 품고 갔다. 병원 마당 한 구석 지섭은 삽도 없이 손으로 땅을 팠다. 손가락 끝이 닳아 피가 맺히고 손톱이 뒤집혀도 멈추지 않았다. 그 흙의 감촉은 10년 전 정우를 찾으러 헤매던 그 방파제의 차가운 바위보다 더 절박했다. 퇴근하던 순남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흙투성이가 되어 짐승처럼 울며 땅을 파는 남편의 뒷모습. 지섭은 아내의 발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다. 흙물이 든 얼굴로 지섭이 울먹이며 말했다. 순남아, 내가 잘못했다. 정우 잊으려고 꽃을 심은 게 아니라 정우를 도저히 못 보내겠어서. 그래서 꽃으로라도 숨을 불어넣고 싶었어. 근데 내가 틀렸다. 꽃보다 먼저 당신을 안아줬어야 했는데, 당신이랑 같이 울어줬어야 했는데, 나 이 나무만 심고 갈게. 이 백목련 정우가 제일 좋아하던 하얀색이잖아. 이거 꽃 피는 거 보고. 그때 나 용서 안 해도 되니까 밥 한 끼만 같이 먹어주면 안 될까? 순남은 지섭의 피 맺힌 손가락을 보았다. 나무를 고치던 그 당당하던 손은 간데없고 자식 잃은 죄인 하나가 떨고 있었다. 순남은 주저앉아 지섭의 손을 자기 옷자락으로 닦아냈다. 이 미련한 사람아. 이 흙에 정우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정우는 이제 하늘에 있는데. 당신 손이 이게 뭐야. 순남의 눈물이 지섭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의 눈물이 흙 위에서 하나로 합쳐졌다. 지섭은 아내를 품에 안고 정우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
화려한 장미밭에서는 결코 들리지 않던 아들의 이름이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비로소 해방되어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은 함께 백목련을 심었다. 지섭은 더 이상 화려한 정원을 꿈꾸지 않았다. 다만 해마다 봄이 오면 아들의 살결처럼 하얗고 깨끗한 목련꽃이 피어날 때 아내와 나란히 앉아 씁쓸한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달포리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섭은 아내의 거친 손을 자신의 흑투성이 손으로 덮었다. 이제 그의 정원에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함은 사라질 것이다. 대신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걸음 삼아 가장 정직하고 고결한 위로의 향기를 지닌 백목련이 자라날 것이다. 인생은 여전히 아프고 시리지만 서로의 흉터를 만져줄 손이 있기에 다시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다. 달포리 초등학교의 정오, 급식실은 거대한 전쟁터다. 섭씨 40도를 웃도는 열기 속에서 영자는 커다란 삽 같은 주걱으로 수백 인분의 국물을 휘젓는다. 하얀 위생모 아래로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지고 고무장화 속 발은 퉁퉁 불어 감각조차 무디다. 사람들은 영자가 그저 솜씨 좋은 조리원인 줄 알지만 영자에게 이 뜨거운 솥단지는 20년 전 잃어버린 아들 현우를 향한 재단과도 같았다. 20년 전 가난을 이기지 못해 식당 일을 전전하던 영자는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주지 못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엄마 나 배고파. 올 때 고등어 좀 구워줘라던 현우의 마지막 전화를 뒤로하고 밤샘 일을 나갔던 그 밤. 현우는 자취방에 낡은 가스레인지가 샌 줄도 모르고 잠들었다가 영영 깨어나지 못했다. 영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방 안엔 차가운 냉기와 함께 현우가 혼자 끓여보려다 태워 먹은 냄새. 나는 냄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날 이후 영자는 밥에 미친 사람이 되었다. 남의 자식들이 배를 줄이는 꼴을 보면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가 조리원 일을 시작한 것은 속죄의 의미였다. 우리 현우가 먹을 밥이다라는 생각으로 매일 새벽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랐고 아이들이 아줌마 오늘 반찬 최고예요. 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울 때마다 영자는 남몰래 급식실 구석에서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영자의 가슴 속엔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 현우가 생전에 그토록 좋아하던 고등어 무조림의 맛이었다. 20년 동안 수만 번 고등어를 조렸지만 가난했던 시절 정성 한 번 쏟지 못하고 대충 차려주었던 그 투박한 맛, 현우가 마지막까지 그리워했을 그 맛만은 도저히 재현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달포리 초등학교에 한 명의 전학생이 찾아왔다. 꾀죄죄한 옷차림에 늘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는 아이, 민준이었다. 민준의 부모는 도시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긴 채 행방이 묘연했다. 영자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자꾸만 현우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여 마음이 쓰였다. 어느 금요일 급식 메뉴로 고등어 조림이 나갔다. 아이들은 가시 바르기가 귀찮다며 투덜댔지만 민준이는 식판 구석에 놓인 고등어 토막을 아껴 먹으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영자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조심스레 다가갔다. 민준아, 왜 그래? 고등어가 맛이 없어? 아니요. 엄마가 집 나가기 전에 해준 맛이랑 똑같아서요. 우리 엄마도 아줌마처럼 고등어 조릴 때 설탕 대신 양파를 많이 넣었거든요. 영자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20년 동안 그토록 찾았던 그 맛의 비밀. 그것은 비싼 양념이 아니었다. 가난해서 설탕 한 봉지 사기 아까워.
밭에서 얻어온 양파를 썰어 넣어 단맛을 냈던 그 지독한 가난이 빚어낸 눈물겨운 단맛이었던 것이다. 영자는 민준의 야윈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민준아, 더 먹어. 아줌마가 오늘 너 주려고 고등어 제일 큰 놈으로 숨겨놨어. 영자는 급식실 창고로 들어가 주저앉았다. 20년 만에 현우에게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인 기분이었다. 현우야, 엄마가 미안해. 이제야 내가 좋아하던 그 맛을 찾았어. 너무 늦어서 정말 미안해. 영자는 위생모를 벗고 통곡했다. 끓어오르는 솥단지의 수증기가 영자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것은 더 이상 뜨거운 고통이 아니라 현우가 보내주는 따뜻한 위로 같았다. 그날 이후 영자는 주말마다 민준이네 집을 찾아가 밑반찬을 나르기 시작했다. 옥자 할망은 제 자식도 아닌데 왜 저리 극성이냐고 혀를 찼지만 지숙은 영자의 마음을 알 것 같다며 자기가 직접 짠 들기름 한 병을 얹어주었다. 영자는 이제 급식실의 뜨거운 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열기 속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밥상을 차리는 것에 긍지를 느낀다. 그녀는 오늘도 커다란 솥단지 앞에 서서 속삭인다. 현우야, 오늘도 엄마가 친구들 밥 맛있게 해줄게. 하늘에서 맛있게 보고 있어라. 달포리 초등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지고 급식실엔 구수한 밥 냄새와 함께 한 엄마의 지극한 사랑이 향기롭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인생은 때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지만 그 후회를 걸음 삼아 누군가의 배고픈 영혼을 채워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살아볼 만한 이유가 되는 법이다. 달포리 포구 초입, 노란색 간판이 반쯤 바랜 달포 부동산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주인장 옥자는 마을에서 움직이는 등기부 등본이라 불린다. 어느 집 담벼락에 금이 갔는지, 어느 집 자식이 집을 담보로 사고를 쳤는지, 옥자의 장부를 거치지 않는 사연은 없었다. 하지만 남의 인생을 평당 가격으로 매기고 남의 안식처를 중개하는 그녀의 서랍. 가장 깊은 곳에는 30년 넘게 빛바랜 계약서 한 장이 잠들어 있었다. 옥자가 부동산 일을 시작한 건 30년 전 남편이 빚더미만 남긴 채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을 때였다. 어린 딸아이를 등에 업고 길바닥으로 쫓겨날 뻔했던 그녀를 살린 건 이름 모를 독지자가 내준 단칸방 하나였다. 그때 옥자는 깨달았다. 사람에게 집은 단순히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무너지는 삶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옥자 씨, 이번에 나온 앞집 함석집 말이야. 그거 좀 싸게 안 될까?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옥자를 억척스럽고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수군댔다. 하지만 옥자가 집을 소개하는 기준은 복비가 아니었다. 그녀는 습기가 차는 방엔 어린아이 있는 집을 절대 들이지 않았고 가파른 언덕집엔 다리 불편한 노인을 앉히지 않았다. 남들은 중개 수수료에 목을 맬 때 옥자는 그 집에 볕이 잘 드는지 바람은 잘 통하는지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사람의 슬픔이 쉴 공간이 있는지를 먼저 살폈다. 그러던 어느 날 옥자에게 일생일대의 선택이 찾아왔다. 마을 재개발 소문과 함께 외지 투기꾼들이 몰려든 것이다. 그들은 옥자에게 거액의 뒷돈을 제안하며 마을 노인들의 땅을 헐값에 넘기도록 중개하라고 종용했다. 옥자 씨, 이거 한 번만 눈 감으면 당신도 포구 앞에 번듯한 상가 건물 하나 세울 수 있어. 평생 남의 집이나 보여주며 살 거야? 이제 당신 집다운 집에서 살아봐야지. 그들의 말은 달콤한 독이었다. 평생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며 남의 집.
등기부 등본만 들여다봤던 옥자에게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건물주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하지만 옥자는 그날 밤 30년 전 자신이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을 때 그 단칸방을 내주었던 독지자의 계약서를 꺼내보았다. 그 계약서엔 금액 대신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집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다음 날 옥자는 투기꾼들이 내민 서류 대신 마을 회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땅 팔지 마세요. 재개발되면 보상금 몇 푼 받고 쫓겨나서 갈 곳 없는 신세대입니다. 집은 팔아도 우리 인생은 팔지 말자고요. 옥자의 폭로로 마을은 발칵 뒤집혔고 투기꾼들은 물러갔다. 하지만 그 대가로 옥자는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잃었고 협박까지 당하며 부동산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마을 사람들은 옥자가 돈독이 오른 여자인 줄만 알았다가 그녀가 지켜낸 것이 자신들의 안식처였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둘 부동산으로 모여들었다. 지숙은 직접 담근 식혜를 들고 왔고 배목수 팔봉은 삐걱거리던 부동산 문을 튼튼한 나무 문으로 바꿔 달아주었다. 그리고 마을 노인들은 옥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옥자씨 고마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게 해줘서. 당신이 우리 마을의 진짜 주인이야. 옥자는 텅 빈 사무실 의자에 앉아 눈물을 훔쳤다. 평생 수천 가구의 집을 중개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머물 자리를 찾은 기분이었다. 번듯한 상가 건물은 아니지만 이웃들의 온기가 가득한 이 낡은 부동산이 옥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넓고 따뜻한 내 집이었다. 부동산 장부 마지막 장에 옥자는 정갈한 글씨로 적어 넣었다. 주소 달포리 전체. 소유주 달포리 사람들. 같이 환산할 수 없음. 인생은 평수나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그 마음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 쉴 곳이 되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집을 갖게 되는 법이다. 옥자는 다시 노란색 간판 밑에 문을 활짝 열었다. 오늘도 누군가의 고단한 삶을 누릴 집을 찾기 위해 옥자의 발걸음은 달포리 구석구석을 향해 경쾌하게 나아갔다. 달포리 포구 한편에 자리한 영보 사진관의 쇼윈도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돌잔치 아이의 해맑은 웃음부터 백발 노인의 인자한 영정사진까지 마을 사람들의 생로병사는 모두 영보의 렌즈를 거쳐갔다. 영보는 셔터를 누를 때마다 늘 웃으세요. 남는 건 사진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의 집 거실에는 단 한 장의 사진도 걸려있지 않았다. 영보에게 카메라 렌즈는 세상을 보는 눈인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는 방패였다. 30년 전 그는 종군 기자로 전쟁터를 누비며 비극의 현장을 기록했다. 렌즈 너머로 수많은 죽음과 절규를 보았지만 그는 셔터를 누르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귀국 후 그는 카메라를 버리려 했지만 결국 고향 달포리로 돌아와 작은 사진관을 차렸다. 참혹한 진실 대신 사람들의 가장 찬란한 순간만을 찍으며 과거의 악몽을 덮으려 했던 것이다. 영보의 일상은 단조로웠다.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학생들의 삐딱한 넥타이를 바로잡아주고 장수사진을 찍으러 온 어른들의 주름살을 포토샵으로 정성껏 지워주는 일. 그는 사람들이 원하는 가짜 행복을 만들어주며 안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신사가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사진관 문을 열었다. 그는 30년 전 영보가 전쟁터에서 만났던 통역병의 아버지였다.
노신사는 영보 앞에 다 해진 필름 한 통을 내밀었다.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거라는데 서울 사진관들에선 다들 타버려서 못 살린다고 하더군. 자네라면 혹시나 해서 찾아왔네. 영보는 떨리는 손으로 필름을 받았다. 그것은 30년 전 전선에서 실종된 동료가 영보에게 건네려다 포탄에 쓰러지며 놓쳤던 그 필름이었다. 영보는 그날 이후 그 현장을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으려 암실의 문을 걸어 잠갔었다. 하지만 노신사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그는 30년 만에 다시 암실의 붉은 등 아래 섰다. 현상액 속에 담긴 인화지 위로 서서히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영보는 숨을 멈췄다. 나타난 것은 전쟁의 참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흙탕 속에서도 환하게 웃으며 배급받은 빵을 나눠 먹던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그 곁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 영보 자신의 모습이었다. 아! 영보는 인화지를 붙잡고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비극만을 기록했다고 생각했지만 렌즈는 그 아비규환 속에서도 피어났던 인간애와 희망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30년 동안 그가 지우려 했던 것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고통을 뚫고 살아남았던 생의 의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보는 밤을 새워 사진을 인화했다. 그리고 다음 날 노신사에게 아들의 마지막 미소가 담긴 사진을 건넸다. 노신사는 사진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고맙네. 내 아들이 이렇게 웃고 있었구먼. 이제야 마음 편히 보내줄 수 있겠어. 노신사가 떠난 후 영보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들고 사진관 밖으로 나갔다. 그가 향한 곳은 옥자 할망의 구멍가게, 지숙의 부엌, 그리고 앙숙 담장을 허물고 있는 팔봉과 두식의 마당이었다. 그는 더 이상 연출된 미소를 강요하지 않았다. 땀 흘리는 얼굴, 자책하며 우는 눈동자,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거친 손마디. 달포리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삶의 결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영보는 사진관 거실 벽에 단 한 장의 사진을 걸었다. 그것은 암실에서 살려낸 30년 전 자신의 웃는 모습과 오늘 찍은 달포리, 사람들의 투박한 얼굴들을 이어붙인 콜라주였다. 인생은 때로 초점이 흐려지고 노출이 과해 망친 사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어두운 암실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나면 보이지 않던 진심이 선명한 상으로 맺히는 법이다. 영보는 이제 안다. 사진은 과거를 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힘을 현상하는 작업이라는 것을. 영보 사진관의 셔터 소리가 달포리의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기록되지 않은 삶은 사라지지만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한 컷은 영원히 늙지 않는 법이다. 영보는 다시 렌즈를 닦았다. 내일은 또 어떤 찬란한 삶의 풍경이 그의 사진관 문을 두드릴지 기대한다. 달포리의 봄은 소리 없이 그러나 완강하게 찾아왔다. 정원관리사 지섭이 아내 순남과 함께 정성을 다해 심었던 백목련이 마침내 꽃망울을 터뜨린 날, 마을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감돌았다. 그것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지난 겨울 각자의 가슴 속에서 알았던 고름을 짜내고 맞이하는 첫 번째 평화였다. 마을 회관 마당에는 커다란 잔치상이 차려졌다. 며느리 딱지를 떼고 이지숙으로 거듭난 지숙이 주방 총지휘를 맡았다. 급식 조리원 영자가 커다란 솥단지를 가져와 20년 만에 찾은 그리운 고등어 조림을 수백 인분이나 조려냈고, 부동산 중개인 옥자는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자리를 정해주었다.
잔치의 주인공은 앙숙이던 팔봉과 두식의 가문이 합쳐져 곧 태어날 생명의 부모 18선우와 별이었다. 팔봉이 직접 깎아 만든 튼튼한 나무 요람이 회관 한복판에 놓였고 사람들은 그 빈 요람을 보며 마치 제 손주를 기다리는 듯한 얼굴로 웃음꽃을 피웠다. 자, 다들 주목하세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달포리가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집배원 상구가 정갈하게 다듬어진 목소리로 사회를 보았다. 그는 이제 남의 편지만 전하는 배달원이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잊혔던 마음을 잇는 달포리의 파수꾼이었다. 상구의 신호에 맞춰 시력을 잃어가는 화가 영희가 캠퍼스 하나를 들고 무대 앞으로 나왔다. 영희는 이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끝엔 달포리의 사계절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녀가 공개한 그림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그린 달포리 전경이었다. 거친 질감 속에 만수의 낡은 함석집, 옥자의 노란 간판, 지섭의 하얀 목련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꿈틀거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그림 앞에서 말을 잃었다. 자신들의 고단했던 삶이 저토록 찬란한 빛깔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다. 사진관 주인 영보는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렀다. 이제 그의 렌즈는 전쟁의 비극이 아니라 주름진 노인의 웃음 뒤에 숨은 세월의 훈장을 쫓았다. 자, 만수 씨, 고개 좀 들고 아지매랑 같이 웃어요. 서울에서 실패하고 도망치듯 내려왔던 만수는 이제 더 이상 다리를 절지 않았다. 아니,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마음의 절뚝거림이 멈춰 있었다. 그는 옥자 할망의 손을 꼭 잡고 카메라를 응시했다. 그는 이제 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서울의 빌딩 숲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졌을 때 밥 한 그릇 내어주는 이웃의 따뜻한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지섭과 순남이 정성껏 가꾼 하얀 목련 꽃잎 하나가 바람을 타고 잔치상 위로 떨어졌다. 순남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나직하게 은조렸다. 여보, 정우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하얀 꽃잎이 꼭 우리 아들 웃음 같네. 그래. 이제 정우도 안심하고 하늘 정원에서 놀겠지. 우리도 이제 그만 울고 이 예쁜 꽃들 향기나 맡으며 삽시다. 지섭은 아내를 안아주었다. 두 사람의 발밑엔 더 이상 자책의 흙먼지가 날리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축복의 향기가 가득했다. 밤이 깊어지자 달포리 포구 위로 보름달이 떠올랐다. 사람들은 강강술래를 하듯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며느리 지숙이 시작한 노래가 온 마을에 퍼져나갔다. 그것은 슬픔을 이겨낸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낮고도 강인한 희망의 찬가였다. 달포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일이면 상구는 다시 오토바이를 탈 것이고 옥자는 새로운 집을 중개할 것이며 지숙은 자신의 이름을 건 소설을 써 내려갈 것이다. 인생은 완벽한 마침표가 있는 문장이 아니라 수많은 쉼표와 느낌표가 어우러진 끝나지 않는 노래였다. 하얀 목련이 핀 달포리. 그곳엔 오늘도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지만 서로의 체온으로 그 바람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있는 한 달포리의 봄은 매년 더 눈부시게 피어날 것이다. 꽃은 지기 위해 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 피는 법이니까. 달포리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열매가 보름달 아래에서 붉게 익어가고 있었다.